미국인들이 멀리서 지켜본 아름다운 버섯구름과 일본인들이 체험한 삐까돈 간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원폭 투하는 자국민의 희생에 대한 안갚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버섯구름 속에서 평범한 일본인들이 겪은 고통은 전혀 안중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일본인들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을 포함해서 아시아 민중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미국인과 일본인의 체험이 달랐던 만큼이나 일본인 히바쿠샤와 그곳에서 함께 피폭된 한국인들의 체험 또한 크게 달랐습니다. 피폭 당시 히로시마시에는 한국인이 6만여 명이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5만 명이 피폭되었고 그중 3만 명이 바로 사망했습니다. 삐까돈의 경험은 똑같았지만 곧바로 민족적 차별이 재개되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지 약 1시간쯤 뒤부터 일본 군경의 구조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아이고, 어머니 등 한국말로 울부짖는 사람은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고 구호소에 찾아가도 돌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피폭 후 피난 갈 데가 없어서 죽음의 재가 가득한 거리를 방황하다가 검은 비에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시신마저도 차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인 피폭자를 다룬 유명한 소설로 한수산 작가의 까마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나가사키로 징용을 갔다가 원폭 투하로 일본 땅에서 쓰러져간 한국인들의 처절한 삶을 그린 장편 소설입니다. 까마귀라는 제목은 일본 화가 마루키 이리 부부가 그린 까마귀들이라는 수묵화에서 동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병풍처럼 접게되어 있는 이 수묵화에는 노인과 어린이, 여인의 시신을 뜯으려 달려드는 수십 마리의 까마귀 떼들과 그 사이로 하얀 치마 저고리가 떠내려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죽어서도 버림받은 한국인 원폭 희생자의 아이콘입니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들은 미국의 잔혹한 원폭 투하와 무책임한 기억, 그리고 일본의 편파적인 역사인식과 허구적인 세계평화의 구호가 삭제해버린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미국과 일본만 그들을 도외시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한국 사회와 정부도 그들을 오랜 기간 마치 유령처럼 취급해왔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생지옥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한국인들 대부분은 결국 그들이 떠나왔던 그 백길을 따라서 귀향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3만여 명의 한국인 피폭자들 중에서 상당수인 2만 5천여 명이 1946년을 전후로 귀국했고 그중 2천여 명은 북한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히로시마의 한국인들 중에는 유독 경상남도 합천 분들이 많았고 나가사키에는 경기도 평택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가족들 간에 아름아름 소개로 온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일제의 산미 증식 계획과 갖은 수탈로 인해서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어서 바다를 건너온 이주 노동자들이거나 아니면 나가사키 앞바다의 하시마 탄광처럼 강제 노역을 위해서 징용당한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마땅한 연락선도 없고 해서 주로 작은 암거래 선박에 의지해서 바다를 건넜는데 하필 여름 태풍이 많은 시기라 배가 난파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나마 겨우겨우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고향에서 맞이한 것은 새로운 희망이 아니라 무지와 편견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던 이들을 심지어 가족 친지들도 별로 반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이들은 아마도 납병 환자로 보였을 겁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인 히바쿠샤와는 체험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일본인 히바쿠샤가 대체로 피폭만의 희생자였다면 한국인 피폭자들은 원폭 투하를 전후로 한 역사적 모순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분들은 식민지 통치, 원폭 피해,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방치라는 삼중고에 시달려왔습니다. 패전 후 일본 정부는 자국인 히바쿠샤들에 대해서만큼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외국인 피폭자들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차별 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피폭 이후 일본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어서 대부분 귀국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그 후 오래도록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국가적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에 따르면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끝난 후 일본 국적을 포기한 옛 식민지 주민은 더 이상 일본인이 아니므로
당연히 일본 국내법에 저촉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1965년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 이른바 청구권 협정을 맺어서 식민지 조선이 입은 피해를 일괄 보상해서 국가적 보상은 완료되었으니까 나머지는 너희 정부와 얘기하라는 겁니다. 더구나 다른 피해들과는 달리 원자폭탄은 일본이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일본도 피해자니까 보상을 해줄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로시마 피폭자인 손진두 씨는 1970년 부산항에서 밀항에서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급받고 의료 혜택을 받고자 모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원폭 관련 질병을 치료할 만한 여건이 안 되었던 시절입니다. 손진두 씨의 밀항은 일본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되었고 일본 시민사회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일본을 피해자로만 기억했던 것에 대해서 각성의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련 단체가 협력해서 여러 소송들을 제기했고 예컨대 2002년 12월 5일 일본 오사카 고등재판소가 재외 피폭자에 대한 건강관리수당 지급을 판결 내린 사례처럼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 원폭 피해자들은 피폭 후 20여 년이 지난 1967년에 와서야 비로소 사단법인 한국 원폭 피해자 원호협회를 결성해서 권리투쟁에 나섰습니다. 1971년에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로 법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의 무지와 편견을 극복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971년 일본 총리 사또 에이사쿠가 히로시마에 와서 일본이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도저히 바뀌지 않는 일본인들의 무지와 편견을 그대로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의 이른바 원폭 민족주의에 맞서야 했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리고 병고와 가난의 대물림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분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맞서다 보니 미워하면서 담는다고 역시나 피해 경험을 민족화하는 성향을 띠게 됩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안에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원폭 어린이상에서 가까운 비교적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놓여 있지만 그 자리에 놓이기까지 오랜 시간의 권리투쟁이 필요했습니다. 이 비석은 원폭이 터진 날로부터 25년이 지난 1970년 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1대한민국 거류민단이 주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지 29년간 공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공원 외곽의 다리 밑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위치는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 순종의 조카인 이유공이 피폭된 곳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사적 상징성은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명백한 민족 차별이었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여보내달라는 민단의 요청을 히로시마 시당국은 번번이 거절했는데 공식적인 이유는 평화공원이 전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특정 민족만을 위한 기념물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민단과 북한을 지지하는 조총련 간의 의견 대립이 심해서 시 당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할 만한 좋은 구실을 얻었습니다. 조총련 측은 한국이라는 명칭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위령비를 공원 내에 설치해 줄 것을 시 당국에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히로시마 시장이 민단의 입장을 수용해서 원래의 위령비를 공원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내림으로써 오랜 갈등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일본 정부는 분명히 원폭 민족주의를 주장했지만 그것이 일본인들의 원폭 기억 전부는 아닐 겁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일본인들의 원폭 기억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간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히로시마의 원폭 기억이 다분히 정치적인 색채를 띈다면 나가사키의 기억은 그보다 훨씬 종교적인, 특히 나가사키 특유의 카톨릭적인 분위기가 강합니다. 옛 천주교 박해와 순교, 원폭의 고통과 부활이라는 주제가 서로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히로시마보다 훨씬 진정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흐릿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히로시마의 기억을 크게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사실 일본인들의 원폭 체험은 사실상 종교적 체험에 가깝습니다. 가해자를 증오하기에는 체험의 강도가 너무 강하고 절대적이라 마치 화산의 폭발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핵이라는 압도적인 기술력에 대한 굴복과 맹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처럼 핵무기는 반대하지만 핵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이야말로
큰 문제입니다. 일본이 반핵 평화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 아래 핵발전소를 국가적 기간 산업으로 발전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발전소도 원폭 제조 과정과 동일한 공정을 거치며 핵발전소의 부산물인 플루토늄이 곧바로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히로시마가 내세우는 세계 평화란 대체 어떤 평화일까요? 그거 평화 맞습니까? 일본인들이 간과한 것은 핵이라는 현대적 기술이 끼친 가장 큰 악영향은 단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뿐만 아니라 피폭자의 후손들까지 대대로 고통받을 씨앗을 뿌렸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방사능에 의한 유전자 교란입니다. 핵 방사능은 세포 DNA의 염기 배열을 교란시켜서 같은 형태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됨으로써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피폭자의 자녀들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변형된 세포가 유전될 확률이 높습니다. 돌연변이는 불규칙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 문제는 일본 히바쿠샤만이 아니라 한국의 피폭자들도 오랫동안 간과해온 부분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훼손하는 문제야말로 원폭을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관건으로 만드는 사안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일본과 미국이 공동 관리하는 방사선 영향연구소가 있습니다. 핵 방사능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소로서 국제적으로 매우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요. 이 연구소의 공식 입장은 핵 방사능이 유전 효과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어정쩡한 입장이죠. 이것은 과연 과학적인 판단일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판단일까요? 현재까지 한미일 정부는 모두 과학을 책임 회피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폭의 유전자 교란 문제를 피폭 당사자에게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미일 정부의 이러한 얄팍한 행태에 대해서 국내에 백혈병 환우회를 조직한 전설적인 시민운동가 강주성 씨는 미일 정부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 2세의 유병률이 왜 일반 사람들보다 100배나 높은가? 그게 원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해보라. 바로 이러한 핵심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일본인도 아니고 1세대 피폭자도 아닌 한국의 피폭자 2세 김영률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피폭된 것이 아니라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어머니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건강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만 5살 때 피폭되어서 가까스로 귀국하였고 선친의 고향인 합천에서 성장하고 결혼 후에 부산에서 살면서 자제분을 키웠습니다. 김영률 씨는 1970년생으로 부산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의 원인을 알고자 나이 30이 다 되어서 처음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 전에 히로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태어나기 수십 년 전에 히로시마 원폭이 그의 삶을 억압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폭을 경험하지 않고도 한평생 원폭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은 방사능 유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너무도 아팠는데 그것이 그저 개인적 불행이 아니고 역사적 원인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시간을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불태웠습니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원폭 피해자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고 3여 년 만에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죠. 김영률 한국 원폭 2세 환호회 초대 회장님은 2005년 5월에 작고하셨습니다. 김영률은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에 피폭자 자녀의 문제를 선구적으로 제기한 사람입니다. 피폭자 1세대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다 아픈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 해결이 더 어렵습니다. 심지어 피폭자 1세대들도 자녀들이 아픈 것이 원폭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불행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발병률이 높습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지만 많은 사례들을 살펴볼 때 핵의 방사능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무리한 주장입니다.
김영률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한국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작성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의 사망 후 10년 이상이 지난 2016년에 가까스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원폭 피해자 자녀가 피해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손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은 원폭 문제를 그저 과거사로 축소시키고 인류의 보편적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원폭 문제는 서로 좋게 봉합해서 처리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원폭 이후 71년이 흐른 2016년 5월 말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히로시마에 있는 원폭 사물자 위령비를 찾아서 헌화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함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진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인의 피해를 언급했습니다. 매우 전향적이긴 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명시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피폭자 단체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현지를 방문했으나 공항에서 오랜 시간 억류되었다고 합니다.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이 도덕적인 참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저 미국과 일본 간 동맹관계의 과시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비밀입니다. 세계 평화를 들먹이면서 불미스러운 과거를 서둘러 봉합하는 행태는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원폭 피해자의 고통은 그저 과거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짓누르는 현재적 고통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핵은 세대를 뛰어넘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핵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핵은 생명의 문제입니다.